맨 처음엔 사실 2말 3초였다가 한 주 늦어지다가 요즘은 다들 예측을 포기하시더라고요. 예측의 시한을 저번 주로 마지막으로 놓고 다들 호언장담하다가도 이제는 언제다 이런 이제 예측이 사실상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 역시도 뭐 탄핵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까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번에 좀 의견이 많이 갈렸잖아요. 한덕수 총리 탄핵에.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이렇게 지금 의견이 상당히 갈려 있는 거 아니냐. 사실 헌법재판소라는 곳은 계속해서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좁히고 최대한 일치된 의견으로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인용 5명, 뭐 각하 2명, 인용 1명, 기각 5명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상황 아니냐 이렇게도 많이 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의회라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모여서 평의회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시민은 혹은 여러 가지 판단 절차는 길면 길수록 좋다. 충분할 만큼 수행한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자라면 현재가 그 이유를 이와 같이 늦어진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나와 있는 사건들을 근거로 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실체적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 그리고 계엄 당시의 상황이 현장에서 TV 화면으로 생중계된 이상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어떤 해석의 차이랄까 이런 것은 없지 않나. 그렇다면 유일하게 걸린 건 이제 절차상의 문제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와 같은 말씀들을 했단 말입니다. 실체적 진실은 뚜렷하니만큼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쌓아온 민주주의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밑바탕으로 해서 절차만 차곡차곡 제대로 쌓아나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래요. 과연 이와 같이 실체적 진실이 뚜렷한 상황에서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서 심각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 않나. 그렇게 보면 저는 순전히 그와 같은 근거에서 본다라면 눈에 띄는 신문기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였었냐면 중앙일보의 4일 전 기사입니다. 제목만 읽어보면 딱 하나 걸리는 건 내란죄 철회. 그리고 윤각하설 진앙지는 김용민 이게 이제 제목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니만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 국민의힘 좀 핵심 의원들 다선 의원들로부터도 비슷한 설명을 들었어요. 뭐였었냐면 분명히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절차상의 하자는 뚜렷하다. 뭐냐면 애초에 탄핵 사유에는 내란죄라는 것을 내걸었다가 이것을 이제 철회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 인정하는 겁니다. 뭐 이재명도 인정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뇌물죄를 중간에 철회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떤 탄핵의 기각 혹은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내란죄 철회한 것이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뭐 저도 포함해서 많이 안심하고 특히나 이제 그때 그 철회했던 박근혜 대통령 때 철회했던 당사자가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 사유가 절대 될 수 없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은 그거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 뇌물죄를 철회했던 것과 지금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사건의 경중이 전혀 다르다. 그때 당시에는 뇌물죄를 철회하더라도 뇌물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탄핵 조건을 구성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내시당초 내걸었던 뇌가란죄라고 하는 것은 죄목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의 80% 이상인 건데 이걸 철회하고서 어떻게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냐. 이게 우려된다. 이런 것을 하고 보면은 이재명도 이것을 마치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실제 했던 말입니다. 내란죄 철회 직후에 우리 이거 실수였다. 이런 식의 것도 조금은 마뜩찮고 아무래도 절차상의 사유를 두고서 심각한 논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다라면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일이 얼마나 더 걸려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것은 실체적 내용적 어떤 뭐랄까요 정합성은 뚜렷하기 때문에 절차를 잘 지켜라. 민주당과 공수처의 어떤 조급함, 민주당과 공수처의 무지한 행각들이 어떤 국가적인 대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좀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제가 뭐 기자로서 한 가지 좀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지금 나오는 여러 전망들이 대부분 다 추정이고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이전의 사례에 비춰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는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여러 언론 보도가 있지만 너무 또 각자 또 생각하시는 거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최선은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사실 어쨌든 인용이 될 거라는 분위기가 꽤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기 대선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 대권 주자들도 좀 움직이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 기각이 됐을 경우에 그 다음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좀 정치권에서도 좀 이 부분은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국민의힘 분위기를 아예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뭐 일부 몇몇 분들과는 소통하고 있는데 다들 지금 조기 대선 준비 중이란 말입니다. 모든 행위 하나하나들 국민의힘의 뭐 여러 가지 발언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는 발언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런 말씀 한번 먼저 던져볼게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의 지위에 돌아온다라면 그 후폭풍은 정말 좀 생각하기 싫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 역시 이 자리에서 공수처라든가 민주당은 제발 좀 나대지 좀 말고 대사를 그르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했었던 거고 좀 그래서 저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라면 그에 대해서는 좀 상상하기 싫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짧게 제 생각은. 국민의힘도 지금 어쨌든 여권 주자들이 뭐 잠룡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모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윤심 있잖아요. 윤심이 뭐 많은 분들이 좀 그 예상하시기로는 여권의 좀 선두로 나타나고 있는 김문수 장관이다 이렇게 추정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좀 윤심이 좀 다른 사람에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넓게 말씀드릴게요. 원희룡 전 장관이 움직인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움직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신빙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윤 대통령이 김문수가 아닌 땡땡땡이다. 뭐 여기는 이제 김문수가 아니니 붙었다. 뭐 땡땡땡도 원희룡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돌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퍼스널리티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수신인에 달려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작금의 상황들, 계엄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건, 저는 감히 내란이라고 하겠는데 내란을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서 발신이 있을지언정 이걸 국회의원들이 혹은 정치인들이 유력한 대권 주자가 수신을 한다는 건 이건 좀 치욕이다. 부끄럽다. 그래서 저는 뭐 윤심이다. 이게 발신자 혹은 희망사항일 수 있을지언정 이걸 수신을 하고 재생산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좀 부끄러운 행동이다. 제발 좀 이 짓거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은 계엄 조치로 말미암아서 정치의 영역에서 전 설당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즉 누구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전 그렇습니다. 뭐 윤 대통령이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또 한 명의 좀 여권 잠룡이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좀 번복했다 이런 논란이 좀 상당히 거센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이게 뭐지? 우리나라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나?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그걸 겁니다. 아마 제가 만약에 틀리다라면 다음에 정정할게요. 뭐였었냐면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 우리의 호프 김남국 전 의원이 북한처럼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누이 말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북한, 중국, 베트남 그렇게 통제하지 않습니다.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언이 가능했었고 발상은 그거예요. 아예 부동산 거래를 아파트 거래를 못하게 해버렸던 거죠. 사실상 뭐였었냐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 하도 아파트 값을 고공행진을 하니까 못 막으니까 급기야 어떻게 했던 거냐면 단의 조치를 했어요. 뭐였었냐면 어떻게 돈을 가져올 건지 써와. 자금 조달. 자금 조달. 그런데 그걸 또 검증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했었거든요. 아파트 거래가.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강남에 뭐 예를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럼 너 어떻게 20억을 조달할래? 해가지고 다 일일이 썼고 그걸 또 검증을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위축되죠. 이게 뭔지 하고 보니까 이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있었는지 제가 그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본원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건 철폐하는 게 맞다. 이건 저는 반자본주의적 반헌법적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했던 것은 다만 이상의 필요에 따라서 그걸 뭐 위헌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라고 볼지언정 이게 맞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연장해 보면 이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세평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별로 좋은 평이 못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 세간의 평들이 오세훈은 왜 맞다고 생각하면 밀어젖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는 국힘 내부의 사람들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몇 개 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확인된 말은 아닌데 서울시 정무부 시장들 주요 요직들이 사표를 냈다라고 수석들 수석급은 사표를 냈다. 제가 알기로 이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인생 특보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나오는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사건 관련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만큼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그와 같이 물러서 버리면 이것을 진언했던 사람들 그래 설 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지켜주지 못했을 경우에 과연 설 자리는 어디인가. 오세훈은 항상 이렇다 이런 세평들을 봤는데 집값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안정돼야죠. 집값은 안정돼야 되는 거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막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칫 위법적일 수 있는 것이다라면 그리고 과거 그런 평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야 될 거라면 오르는 게 맞다. 혹여 어떤 경우에는 뭐 기저효과라고 하잖아요. 강제로 꾹꾹 눌러뒀던 것들은 규제를 해지하는 순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이건 좀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좀 오르면서 사실 좀 재조정되고 뭐 이런 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어쨌든 다시 좀 확대 재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또 논란이 있다. 예. 이건 기왕에 말씀이 나온 이상은 다음번에는 좀 더 명확하게 뭐 제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안다면 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그 연금 개혁 관련해서 최근에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거부권을 써야 된다. 최근에 통과된 그 법안에 대해서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 전 의원은 뭐 한동훈 대표 굉장히 저격해서 뭐 윤석열 닮은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우리 회 기사님은 이 연금 개혁 관련해서 또 한동훈 대표의 이런 주장들. 우선은 그걸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소위 말하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의 어떤 논리적 정당성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역시 앞서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도 딱 맺고 끊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번으로 넘기고 싶은데 뭐냐면요. 저 역시도 이런 배경 설명 듣는 이에 따라서는 쓸데없는 설명을 드리자면 연금 개혁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저 역시도 이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에 뭐 국회 토론에 패널로 나와달라 어쩌라 하는 요청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그때 마다마다 공부해보고서 느낀 것은 난 전문가 아니니까 빠지겠다. 이건 쉽게 발을 디디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좌우 진보 보수의 논쟁이 아니라 정말 양다기하고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진보 내부에 대해서도 이쪽 저쪽 갈팡질팡 보수 쪽은 좀 더 덜한데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언급하고 싶어요. 저 역시도 좀 입장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제가 썼던 게 더 내고 더 받는 것은 이건 약간의 야바이다. 이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참고로 뭐냐면 더 내고 더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측이 내놓은 거예요. 이건 맞거든요, 여러분. 현행 체제로 연금이 계속 되어진다라면 미래 뭐 고갈 시점. 고갈 시점이 뭐 2030년인가요? 이때 정해진 건 분명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와 같은 더 내고 더 받는 이번에 개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갈 시기를 더 약간 정말 엄마의 오줌 누기식으로 연장했을 뿐이지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연금 개혁론자들은 뭐였었냐면 더 내고 덜 받게 하자. 이거였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다수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이제 비튼 거죠. 더 내고 더 받게 하겠다. 근데 저는 그때 무슨 말씀을 이제 몇 군데 했냐면 이건 정말 야바이다. 개혁을 하려면 더 내고 덜 받게 해야지 더 내고 더 받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고 속임수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예. 지금 제가 이 사안은 면밀히 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고갈 시기를 조금이라도 연장시킨 거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 20년 가까이 이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 요구들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있다라는 당위성이 거론되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짝도 진전을 못했었는데 지금 더 내고 더 받는다라고 하는 상당히 기만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말미를 줬다는 것에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해보고 싶은데 예. 긍정적인 점이 일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 내용을 따져봐서 정말 전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차 세대가 젊은 세대가 부담들을 상당히 껴안고 있는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정말 마지막으로 네. 이준석 대표가 그 연금 계약 저지하자라고 해서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연대하자 이런 좀 제안을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나중에 대권 연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저는 여권 내 탄핵 찬성 세력이고 저는 보수 감히 진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수 진영 내 합리적인 세력이라고 보거든요. 전 그렇게 본다면 이런 움직임 괜찮다. 뭐 여러 사람들이 또 얘기하던데, 저는 좀 괜찮다. 긍정적으로 보시죠. 예.